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떻게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니 요즘 날씨가 정말 가을에 성큼 다가가서 낮에는 조금 덥지만 제가 한강 그 도로변을 가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바람 시원하게 쐬시려고. 또 요즘 러닝 크루다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도 좀 뭐 달려볼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마음만 분주한 그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하루하루가 정말 가을 날씨가 너무 아까울 정도인데 가끔씩은 이제 하늘도 보고 좀 여유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우겨봐야 구질구질. 누가 무엇을 우겼다는 걸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끌어내리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탄핵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또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우겨봐야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이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한 것이 탄핵 얘기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네. 이제 원론적인 차원의 언급이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부산 금정이 원래 이제 국민의힘에 상당한 유리한 지역인데 여기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단일화도 이뤘고 그 유세 현장에서 또 나왔던 부분이에요.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고 이 부산에서도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고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거론하면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서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또 일을 못하면 그렇게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지금 상황과 맞물려서 해석을 한다면 대통령이 임기 이전에 끌어내린다는 건 혹시 탄핵을 이야기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탄핵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 발언을 받아서요. 탄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구질구질하다. 정치적으로 오히려 탄핵을 한다고 하면 더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니까 또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신이 탄핵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네. 탄핵이 튀어또 얘기 안 했는데 이걸 탄핵으로 봤네? 뭐 이러면서 또 공방을 주고받는데 제가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보자면 이게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충분히 해석은 될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뭐 방식이랄까요? 그 수단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개혁신당에서는 오히려 뭐 임기단축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일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이 지도부에서는 우리는 탄핵을 공식 입장으로 내걸고 있지 않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일부 의원들의 발언일 뿐이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랑 또 위중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연달아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11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끌어내려야 이 발언이 이제 마치 좀 뭐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용도 아니냐. 그리고 뭐 이 여론을 좀 환기하기 위한 차원이냐.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이 마무리가 된 게 두 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기 전 처장을 안다 모른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뭐 압박을 받았다 아니다.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본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대선 국면에서 좀 유포했다라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 선고가 1심 이 11월 15일에 나오고요.
하나는 뭐 위증 교사를 했다라는 부분이 또 11월 25일에 나옵니다. 굉장히 좀 이게 엄중한 게 1심에서 이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본인이 대선에 출마를 못하는 것뿐만 그렇죠. 아니라 민주당이 대선 때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끌어내리겠다. 뭐 대통령 임기 중에라도 잘못하면 뭐 징치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징치라는 말을 평소에 잘 쓰는 말이 네네. 아니라서 저도 찾아봤는데 네네. 불러서 뭐 징계함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11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어떤 주의 환기용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이게 1심이기 때문에 이 어떤 결론이 나온든지 간에 검찰도 항소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항소할 거고 또 강한 형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 측으로서도 항소를 안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항소심은 1심보다는 시간이 비교적 1심에서 증거조사가 어쨌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시간이 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항소심, 대법원까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633 원칙을 지켜라. 선거법 사건은 특히 그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사건이 1심에서는 6개월 안에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3개월 안에 선고를 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비교적 이제 그 신속한 재판을 맞습니다. 위해서 그것을 지켜라. 네, 심지어 의무 규정,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데 그걸 못 지키고 있거든요, 법원이. 그런데 그것도 좀 헤아릴 만한 부분이 이제 안다 모른다 그 사건에서는 증인이 한 50명 이상이 나왔나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재판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일부러 이거 지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걸 지연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633 법칙이 있고 또 대법원이 의지를 드러내니까 이 부분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본인이 확정될까 봐 그러기 위해서 미리 대선 스케줄을 앞당기려고 이렇게 하야 내지는 탄핵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의문을 네. 던지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아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의도로 뭐 탄핵을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가만 계시겠냐 이러면서 좀 맞서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 사법 리스크 논란은 좀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끌어내려야 이 발언을 두고 약간 이제 여당이 이제 강하게 반발하면서 모처럼 좀 이제 단결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만, 최근에 또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제 공격 사주 의혹을 두고 또 이제 연일 좀 공격을 네.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약간 이제 친윤계, 친한계 다시 한번 또 이제 주도권 갈등을 좀 벌이고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대남 씨라는 사람은요, 청와대 행정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의 스텝이었습니다. 내부 기류나 분위기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울의 소리 기자와 5시간 통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네. 다 녹음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여러 내용들은 상당히 한동훈 대표로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명수 기자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와는 적대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억대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승소하기까지 했어요. 본인의 음성을 임의로 녹음을 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언론인데 거기에 한동훈 대표의 비위 사실을 제보 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기뻐할 거야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네. 해요. 그러면 그냥 한동훈 대표를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자가 먼저 물어요. 아,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네. 자녀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환기되는 장면이 있죠.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자녀가 뭐 봉사활동 시간을 채웠니? 그리고 뭐 엄마 찬스로 뭐 기부를 하고 그것으로 대학을 갔니? 아니니? 또 논문을 대피를 했니? 여러 이슈가 있었어요. 어쨌든 수면 아래로 있는데 그것을 어쨌든 뭐 수사나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먼저, 이제 논란이 됐던 맞습니다. 어떤 약점을 다 끄집어내는 그런 멘트였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히 선제적이에요. 또 하나는 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총선까지 치르는 국면에 있어서 비대위원장으로 치렀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김대남 행정관이 70억 원어치 이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당에서 그때 2번을 은근슬쩍 총선과는 무관하게 본인과 이재명 대표의 어쨌든 대결을 했을 때 누가 더 높이 나오는지 여론조사를 슬쩍 얹어서 돌렸다. 이거 횡령이다. 자기 여론조사를 돌릴 그 국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제보를 해요. 실제로 이틀 뒤에 이 서울의 소리에서 기사를 씁니다. 근데 서울의 소리만 기사를 썼던 게 아니에요. 매일경제도 쓰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김대남이라는 사람 혼자 움직인 것인가? 녹취는 김대남 씨 혼자 나왔지만 김대남 씨가 또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거론을 많이 하거든요. 여사가 기뻐할 거다. 그러면서 되게 한동훈 대표를
막 폄훼해요. 이 XX, 저 XX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감찰하겠다고 했죠. 왜냐하면 당원에 대해서 감찰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탈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국면을 오히려 지렛대로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헤어질 결심이라는 표현을 정말 언론에서 많이 쓰는데 네.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본인을 지지했던 의원들, 네네. 원외위원장들 연달아 접촉하면서 이른바 세력화에 나섰다라는 해석이 네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비공개로 이루어졌던 모임의 그 여론을 보면 그 뒤에 전해진 기사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오늘은 아예 공개적으로 네네. 이 공개 행보를 좀 자중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완전히 갈라지고 있구나. 이 상황에서 누구한테 정치적 득실이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 독대를 나중에 할 수 있다 이런 네.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 기류 변화는 또 조금 더 지켜봐야 네.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문 전 대통령의 사과 요구 과해. 네, 이건 어떤 얘기일지 좀 감이 오는데요.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조금 과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맥락에서 네. 나온 이야기일까요? 일단 문다혜 씨가 최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이 됐죠. 네. 새벽 3시경에 이제 이태원 부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을 좀 상회하는 음주운전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정치권에서의 공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문다혜 씨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이건 전 대통령의 입장이 필요하다. 이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일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정수석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네네. 정부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의 의중을 좀 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 보이는데 이게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냐. 이제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전 남편과 갈라선 상황이긴 하지만 한 가게를 꾸렸었고 네. 또 40세가 넘는 성인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자기가 잘못이 있다면 본인이 그게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왜냐하면 대통령과 막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미성년자도 아니고 이런 네.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를 하는 건 좀 너무 도를 넘은 거 아니냐라고 또 선을 긋고 나선 그 조국 대표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인이라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기도 네. 했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게 일반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지 간에 부모한테 사과를 아무리 부모가 공직에 있다고 네. 하더라도 좀 뭐 과한 거 아닌가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전직 대통령의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들 현철 씨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들이 구속되는 그런 좀 네. 아픔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아버지의 권력과 관련해 가지고 비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사과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맞습니다. 있었느냐 그 예. 부분이 좀 있군요.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이란 거는 이제 다혜 씨가 아예 그냥 본인이 뭐 네. 지인들과 뭐 술자리가 있었고 그런 어떤 사인으로서의 이 사생활 영역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대통령이 어떻게든 관여한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거의 없어 보이는 네.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과할 사안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하는 게 맞겠지만 그럴 사안으로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이 문다혜 씨는 이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고 이제 경찰이 공개 소환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뭐 전직 대통령의 가족은 맞는데 이걸 또 공인으로 보기도 조금 애매한 네.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공개 소환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항상 이제 공인이라고 했을 때 정치권에서 어디까지가 공인이냐. 이를테면 맞아요. 뭐 연예인도 공인이냐. 뭐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인이란 건 정확하게는
이제 나라 돈으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달지 이런 부분인데 일단 문다혜 씨는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딸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경찰청에서 일반 피해자 사건을 할 때는 내부 지침 훈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 준칙을 검찰도 갖고 있는데 경찰, 검찰 할 것 없이 일단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에요.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공익성을 헤아렸을 때 공개 소환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한번 저울질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게 공익성이 높은 것인지 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주말 사이에 알려지고 사실 바로 다음 날 소환할 거다, 공개 출두를 할 거다 이런 예상 기사들이 네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용산경찰서가 지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인데 뭐 기자들이 중계차를 띄웠을 뿐만 아니라요. 각종 유튜버들이 몰려들어서 일대가 혼잡을 빚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날 결국에는 출석을 뭐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출석하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언젠간 출석을 할 텐데 이걸 공개로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왜냐하면 출두하는 장면을 국민들께 보여준다라는 건 사실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고 멘트를 뭐 받는 그 정도인데 그게 공익성에 부합할 것인가는 또 진영에 따라서 설왕설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고심을 하는 것 같고 오히려 또 공개 소환을 하지 않으면 뭐 봐주기 하는 거냐 뭐 네. 이런 또 역풍도 가늠은 해봐야 돼가지고 경찰이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는 꽤 예, 높아서 맞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사실 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은 부분인데 또 조국 대표와 관련돼서 이제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딸이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검찰이 사실 적시가 아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네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건데 왜냐하면 딸 조민 씨가 본인의 학위를 반납한 적은 없지 않느냐 이제 굉장히 이제 문헌 그대로 좀 뜯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위 사실로, 그러니까 허위로 이런 학위를 땄다라는 게 대법원까지 가서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된 부분이 있죠. 뭐 이 자원봉사를 했다는 시간, 그리고 뭐 서울대 인권법 센터에서 뭐 인턴을 했니 많이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조민 씨가 억울하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랑 또 의전원을 입학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이 다 입학 취소 소송이 나왔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더 항소하지 않겠다. 그냥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이제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한 인터뷰에서 내가 고졸이 되면 다시 대학을 가면 되고 뭐 다시 의사를 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30이 넘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심에서도 아마 항소를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일단 외형적으로는 고졸이 된 게 맞아요. 대학교 입학 같은 것도 다 취소가 된 됐으니까요. 상태니까. 근데 본인이 항소하겠다는 할 그 전망이 더 높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이걸 정말 반납을 해가지고 반납했다라기보단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재판 결과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학위를 반납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정말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네. 그런 뭐 어떤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까지 봐야 되냐 이런 부분을 좀 본 것 네. 같아요. 저는 이제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힘이어도 또 보수 진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했을 때 정말 기소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걸 농담처럼 이야기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내가 김문기 전 차장을 뭐 모른다라고 네네네, 했다고 재판을 모른다고. 받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게 당시에 대선 국면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내 부인은 뭐 구약 성경을 다 줄줄 외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왕자를 쓰고 나와가지고 기독교계에서는 상당히 좀 비토 목소리가 높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구약 성경을 줄줄 외울 정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와 같은 잣대면 윤석열 후보도 그 당시에 기소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영역은 정치의 영역으로 두는 게 맞다라고 그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있어요. 이른바 숨 쉴 공간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검찰이 처분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예. 허용되는 부분과 네. 또 법적인 처벌이 이제 가능한 영역이 맞습니다. 조금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문헌적인 해석만으로 좀 접근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마지막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여자 군대 가면 전후에 생겨 출산율 오를 것. 저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데요. 네, 김영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성이 군대에 가면 혼인율과 출산율이 올라갈 것. 당연히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발언 같아 보이는데, 먼저 이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부터 예. 좀 알려주시죠. 저도 좀 생소한 기관이고 이제 네.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일단 국방부 산하의 비영리 공익재단 법인입니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 예산도 들어갈 거고, 이 원장은 군 출신입니다. 일단 예비역 공군 중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군에도 상당한 어쨌든 이력이 있는 분인 건 맞는데, 이런 어떤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SBS 보도로 알려지게 됐는데, 한 이제 보수 유튜버 매체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여성들도 이제는 군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뭐 군에 가야 되는 여러 이유 중에 지금 군 인력 자체가 대단히 이제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인구 자체가 감소하니까요. 네. 뭐 그러고 또 이걸 하나의 저출생의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이를테면 군대에서 남녀가 같이 지내다 보면 뭐 방을 같이 쓰진 않더라도 각각 분리된 공간에서 있더라도 뭐 훈련상 뭐 업무상 다 이렇게 섞이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네. 뭐 남녀다 보니까 뭐 연애 감정도 들고 전우애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뭐 연애 감정도 들고 결혼하고 이러면 애도 낳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부적절하고 군을 네네. 폄훼, 오히려 군 출신인데 군은 훈련을 받는 곳이지 전우애로 아이를 낳는다는 표현도 상당히 좀 네. 의아하기도 하고요. 사실 뭐 연애를 하러 가는 공간이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처럼 많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어른들이 한 60대, 70대들은 아침잠이 없으니까 그 근무를 설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뭔가 군을 활용해가지고 전 사회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 아주 기계적이고 사실은 대안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좀 무신경하게 꺼낸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저출산이라는 건 당연하지만 교육 문제, 어떤 네.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너무나 얽혀 있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 고차방 정식을 풀어내지 못하면 아마 사람들의 아이는 계속 낳지 네. 않을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군대 보내면 전우애 때문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본인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면 좀 유감이다라는 유감 표명은 한 상태입니다. 네. 이 보도를 듣고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또 분통을 터뜨렸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조금 더 이 저출산 관련 문제에 관해서는 그 당사자들의 좀 이야기를 듣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정책 사라지고 정쟁 난무하는 국감입니다. 뭐 국감 모습 하면은 뭐 혹시 이러지만 뭐 네. 결국에는 뭐 역시 그렇지 이런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역시 뭐 민생이나 정책보다는 정쟁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네. 좀 보였는데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좀 주목해서 보셨나요? 저는 좀 놀라운 광경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네. 국감장에서 일단 황희 의원이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기 전에 많은 뭐 방척사령관 여러 명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좀 고압적이고 이제 국회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하니까 네네. 지금 이런 분위기가 문제인 거다. 이게 그냥 단순히 본인이 역정을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는 걸 참모들이 하고 있어서 문제다란 어쨌든 네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이는 제가 어리지만 이게 정치 경력은 제가 좀 많으니 좀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네. 처음에 뭐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존중은 하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지만 제 뜻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아니 군인이 군복 입고 할 말 제대로 못하면 네, 있죠. 네, 이렇게 네. 욕설을 섞인 말을 한 겁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네네. X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네. 이게 당연히 뭐 장애인 비하 발언 이런 그 즉각적인 대응도 나왔지만 반박도 네. 나왔지만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국감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한다는 건 좀 놀랐고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또 뭐랄까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일단 그 국토교통부였나요? 이 장관의 이 관용차를 당근 같은 중고마켓에 올리는 거예요. 허위 매물로요. 올렸어요. 네네네. 왜냐면 차량 번호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국회 보좌진이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라고 하는데 올리는데 단일분 이렇게 아예 작정하고 PPT를 이제 윤종근 의원이 준비를 해왔던 건데요. 당근에 정말 다양한 매물이 올라오는군요. 그래서 이게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게 얼마나 쉬운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장관이 반문해요. 이거 제가 언제 뭐 개인정보나 이런 거 드린 적이 있었나요? 제가 허가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또 이 부분이 여당 의원한테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이른바 튀어야 된다라는 뭐 경쟁 같은 게 없잖아 있기도 한데 네. 이런 장면도 또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동행 명령장이 발부가 많이 됐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과방위에서는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후 3시쯤에 이렇게 출석을 하는 모습을 네. 보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일반 또 청문회랑 다른 것이 이제는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에는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출석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출석을 하지 않으면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인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응한다? 계속 나오지 않는다? 이게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네. 규율이 됐어요. 국회 모독죄로 이게 평가를 받아서요. 네. 그러면 증인이 채택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인 거죠. 실제로 이 기업들 자문을 하다 보면 기업들이 국감 시즌만 되면 이게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 CEO가 혹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을까 대단히 전전긍긍합니다. 네. 그걸로 상당한 뭐 로비 아닌 로비를 하기도 하고요. 가급적 증인으로 채택 안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게 사실상 증인들한테는 상당한 법적 부담이 있어서 이진숙 위원장도 지금은 직무가 배제됐기 때문에 내가 나가봤자 할 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또 이 국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이 증인 출석을 좀 피하려고 뭐 3년 연속 불출석한 뭐 교수 얘기도 나오기도 네. 했는데 이때 때 맞춰서 이제 좀 해외 출장을 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국감 뭐 아무래도 이제 약간 김건희 여사 그 국감, 뭐 이재명 대표 국감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정면 네. 충돌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야당이 이제 김건희 여사 의혹에 이제 화력을 좀 집중하는 모습을 맞습니다.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은 예. 어떻게 보셨나요? 이것도 하나의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제 법사위에서 한 장면인데요. 지금 국감은 김건희 대 이재명, 이재명 대 김건희로 가는 부분도 없잖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이제 의원이 네.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다. 김건희 여사를 네. 기소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네. 그러면서 관련해선 챗 GPT한테 뭘 입력했냐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일당들의 항소심 판결까지 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34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관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있어서 그걸 물었더니 기소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챗 GPT가요.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실제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여러 건이 있는데 관련자를 줬더니 몇 년을 선고해야 되냐 했더니 굉장히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챗GPT가 답을 줬다는 거예요. 챗GPT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양쪽에서 하고 있네요. 아주 바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민생과는 좀 거리가 먼 것도 있고 다만 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받고 이미 선고도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거 아니냐 그 상황이랑 아예 수사도 논외처럼 돼버린 김건희 여사를 야당으로서는 한번 비위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이미 뭐 도이치모터스나 명품백 공천 개입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국감에서 정말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관저 공사 논란이에요. 네. 이번에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은 이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 원래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공개 입찰이 네네, 원칙입니다. 네. 이게 국민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주 단가가 낮은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 예로 대통령이 참석했던 뭐 국민들과 대화해서 국무위원들 같이 막 질문을 국민으로부터 받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네. 이게 한 자리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여기 이만큼은 기재부가 다른 곳은 문체부가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2천만 원 이하로 맞춰서 한 게 또 국감에서 드러나기도 네. 했어요. 좀 부적절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이야기로 다시 들어오면 본인이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 기업 이게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네네. 그 회사에 이 다 공사를 맡기고 전부 수의계약으로 해서 얼마가 됐는지 뭐 이런 부분이 좀 투명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간 거예요. 그 해당 네네네. 사무실로. 네. 아무도 없었죠. 문이 걸어 잠기고 네네. 21g이라는 뭐 네네. 영혼의 무게라고 해서 그 회사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증언대에 세우겠다. 이렇게 또 벼르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법사위의 법원행정처 국감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을 또 여당에서 했다고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율사 출신들이 법사위에 많이 포진해 있고 이제 검사 출신들이 많은데 이거 의도적으로 너무 연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측 증인이 거의 대부분인데 50명 정도였으니까. 네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증인이 맞습니다.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예. 이게 또 그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예. 있다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추가로 기소된 이제 성남 FC 사건이 있어요. 이제 성남 FC 사건은 증인이 지금 보면 이제 500명이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재판부로서도 이거를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하기는 왜냐하면 이런 재판은 매주 하거든요. 딱 이 날짜를 정해놓고 매주 한 월요일 뭐 이 정도에 네. 보통 재판부가 이제 월요일에는 재판을 잘 하지 않는데 그 해당 사건을 위해서 전일을 다 비워두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재판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 셈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대선 전에 왜냐하면 대선 전까지 이게 완전히 마침표가 찍히면 너무 리스크가 정치적으로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유동성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 대선 후보가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실제로는 수사를 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대통령은 헌법상 그냥 소추만 안 당할 뿐이지만 실제로 수사까지 되기는 어려울 테니까 이걸 노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공방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이제 좀 뭐 재판이 좀 길어졌으면 아니 빨리 끝났으면 이렇게 좀 서로 바라보는 게 좀 다를 것 같네요. 일단은 이제 야당에서는 또 이제 명품백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논문 표절 이렇게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에 갑자기 이분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명태균 씨인데요. 이분이 뭐 여론조사 업체 대표라고 네. 하는 얘기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선거 전략가다 이런 예. 얘기도 있는데 먼저 이제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일단 뭐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은 완전히 브로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사람이 단순한 그 선거판에 기웃대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일 것인가는 좀 아니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비중이 있는 예. 인물처럼 지금 많이 다뤄지고 있죠. 김영선 의원도 세비를 절반씩 나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김영선 의원도 5선 의원이에요. 정치적 구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쨌든 굉장한 신뢰를 샀다라는 거예요. 기사 내용을 보면 의원실에서 우리는 의원 2명이 있었다라고 보좌진이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네네. 그리고 오히려 회의를 하면 상석에 앉았던 게 명태균 씨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등장하면 그 뉴스토마토가 처음
처음에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드러냈는데 보면은 함성득 경기대 교수 이때 이재명 대표랑 대통령이 만났을 때 물밑에서 네네네. 움직였다고 하는 네네네. 그 정치학과 네. 교수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명태균 씨가 이런 지표를 갖고 오면 그걸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서 전략을 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리고 해당 그 보도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의 여러 이 경남에 근거를 둔 정치인들이 이 사람이 비교적 좀 거칠기는 해도 어쨌든 보는 보관이나 인사이트는 좀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대단히 잘 아는데 브로커 등으로 폄훼될 만한 사람은 아니고 경남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알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는 여론조사 기관을 실제로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도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마사지를 부적절하게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력도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나의 자신의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 김건희 여사, 뭐 여러 인사들과 접촉을 하고 환심을 사서 정치권에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해온 측면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로 추정됩니다. 지금 이제 거의 뭐 블랙홀이 그렇죠. 또 다른 블랙홀이 생긴 것처럼 이 명태균 씨가 입을 열면서 파장이 점차 이렇게 좀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JTBC랑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감옥 들어가면 이 정권 한 달 만에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이제 이 검사한테도 이게 뭐 탄핵 감당되겠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게 과연 좀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이 불안하기 위해서 오히려 과장해서 이렇게 좀 보이는 행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뭔가 근거가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말은 좀 선별해서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기자들한테 보여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대선 이후에는 연락을 전혀 주고받지 않았다.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뭐 불참을 했니, 그 행사장에 갔니 안 갔니 막 구설에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담 비슷한 걸 합니다. 그러니까 또 조언을 해줘요. 그때는 대선 훨씬 이후 국면인 거죠. 대통령의 지휘로서 갔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이 사람이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 이 지표를 가지고 이 당신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전략을 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상당히 뭐 굉장히 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환심을 좀 샀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 수사 내용은 대선 국면에서 한 3억 6천만 원어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걸 무료로 했으면 맞습니다. 이제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보하고 있는 처음에 언론 기사에 이 알파벳 EC로 나왔던 지금은 본인의 얼굴과 육성을 공개를 했던 이 강혜정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회계 책임 맞습니다. 원래는 명태균 씨와 같이 여론조사를 같이 했었고 본인이 실무를 담당했었다고 하고 명태균 씨의 어떤 소개로 김영선 의원실의 회계 담당으로 들어갔던 사람인데 대선 국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윤 후보가 빨리 이 여론조사 이 결과물을 보려고 한다. 빨리 그걸 뽑아서 나한테 넘겨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매일같이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비용 산출이 다소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그 제보자 측으로부터 나오는 비용에 따르면 3억 6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했던 근거는 좀 안 보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지렛대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까지 밀어붙이지 않았겠냐라는 게 고발이 들어갔어요. 공수처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한테 보냈다고 하는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걸 보면 내가 얼마나 대선 때 발벗고 뛰었는지 여사님이 더 잘 알지 않냐. 그러면서 김영선 의원 공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김영선 의원은 일산에서 지역구를 했었던 사람이고 비교적 연령도 많고 과거의 정치인으로 좀 치부되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갑자기 국민의힘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는 재보궐에 이 공천이 된 겁니다. 의아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누구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가. 그 당시에는 약간 연고지도 그쪽이 아니었었죠. 없었습니다. 그냥 여성 후보라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왜냐하면 고향도 창원은 아니거든요. 이제 경상도 출신인 건 맞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혹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거의 겁박을 하는 거죠. 내가
입 열면 대통령 한 달이면 내려와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이야기를 심지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지금 뭐 대통령과 여사랑 연결을 네.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게 본인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리고 압박을 하면 본인도 쥐고 있는 카드를 공개하겠다라는 하나의 협박성 발언으로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좀 집중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탄핵을 언급한 게 아니라 하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진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얘기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뭐 조언을 해준다든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브로커라든지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은 많을 수 있지만 사실 이 공천을 놓고 어떤 뭐 금전적인 거래라든지 이런 대가를 좀 어느 정도 뭐 기대했다든지 아니면 이권 개입이 있다면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는 좀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게 네.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공직선거법의 기본 골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훼손하고 뭔가의 어떤 뒷거래 성격으로 후보를 공천 주고 그리고 지금 대단히 이상하죠. 어떻게 국회의원이 세비를 일반 사인과 나눴습니까? 네네. 그게 뭐 네. 빌려준 돈을 갚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반씩을 계속 보냈다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빌려준 돈이 진짜 있었다면요.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지만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재산 공개를 할 때 채권 채무 관계를 굉장히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채무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돈을 언제, 왜, 얼마를 빌렸고 이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김영선 의원은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재산 신고를 할 때 명태균 씨의 존재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네. 거를 보고한 적이 없다. 이 채무도 없었어요. 네네. 근데 단순히 처음에는 김영선 의원 공천에 머무는가 했더니 이 사람의 발언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내가 심지어 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사저 아크로비스타에 머물렀잖아요. 본인 네네네. 집이니까요. 내가 그 집에 가서 낮잠을 자고 그 집에 갔더니 개가 있고 그리고 현황이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집 구조까지 그릴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김영선 의원의 어떤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그때 하루 만에 핸드폰을 돌려받았습니다. 이거 특혜 아니야라고 했더니 사실은 공갈폰을 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폰을. 그러면서 또 일부로는 4개의 폰이 있는데 내가 그걸 네. 싹 다 포렌식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텔레그램 메시지만 이야기가 되지만 본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계속 뭐 연락도 주고받고 통화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나를 검찰 수사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묻는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대통령실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네네. 아주 적극적으로 또 반박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또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기도 어쨌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만나본 거는 2번 만나봤다. 네. 그리고 이제 취임 이후로는 연락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약간 그 김종인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의원이 네. 또 반박을 참전하고 했어요. 있죠. 네네. 네. 굉장히 복잡한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2번 만났는데 한 번은 이 국민의힘의 고위당직자가 데려왔고 나중에는 정치인이 데려왔다. 지금 첫 번째 지목된 고위당직자는 이준석 대표로 네네.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 전혀 사실 아니고 심지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네네. 하고 있어요. 당사자가 이렇게 또 거짓말이라고 금방 이렇게 반박할 이야기를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면서 문자 하나를 공개해요.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한테 보낸 겁니다. 지금 총장한테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당장 사과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언짢아져 있으니까. 그럼 내가 소개해 준 사람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소개하라고 사과를 하라고 그랬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여기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니야. 이준석 김종인과 더 가까운 사람이야. 이런 식의 어떤 그 해명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 명태균이 이미 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네네. 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그 자리는 한 식당이었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자리였고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가 있는 자리에 자기를 불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기한테 만남을 청할 때도 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전화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바꿔줘서 저희 남편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굴 먼저 만났다는 것이냐, 누구랑 더 가깝다는 것이냐부터 사실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아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좀 미궁 속으로 들어가고 과연
뭐 법사인지 도사인지 여론조사 전문가인지 정치 브로커인지 그 근본을 사실상 알기 어려운 자가 네. 계속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뻥카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허구인지도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휘둘리고 있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인데 순방이 끝나면 조금 더 적극적인 뭐 대응이나 뭐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묘하게 좀 애매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게 지금 명태균 씨는 이 메시지를 제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많다.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지금 너무 전방위적으로 좀 산발적으로 나와서 그렇지 상당히 폭발성이 큰 사안인 것도 맞거든요. 네. 대선, 총선 할 것 없이 이 대통령실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여러 건으로 이제 국정농단의 이 한 카테고리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총선에 개입했다라고 해서 실형 2년을 받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른바 친박들, 본인과 이제 친소 관계가 있는 의원들 공천을 주려고 여론조사를 돌리고 이랬다는 혐의였어요. 아, 네. 그것만도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해쳤다 해서 2년을 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좀 엄중한 사항으로 보이고 명태균 씨가 지금 아마 본인을 건들면이라는 표현에는 대통령 부부를 지금은 엄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나 갈 것인지 지금 당장 본인의 패를 다 공개를 하게 되면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이해관계 때문에 뭔가를 쥐고 있으려고 하지 어느 국면이 되면 또 이걸 다 공개할지는 모르겠다는 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상설 특검을 이제 본격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 계속해서 이제 그 이제 제2요구권 거부권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을 좀 뚫어보기 위해서 차선책을 좀 꺼내든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상설 특검 뭐 가동이 가능할까요? 근데 상설 특검은 제일 민주당으로서는 그 발휘하고 싶은 의도는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네. 근데 지금 상설특검법을 개정한 다음에 상설특검법을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네. 이 부분이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이 여권의 이 추천 권한이 더 세기 때문에 거기에 배정되는 특검 그리고 특검 보호 수사관들이 다 정부 측 인사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미 발의돼서 진행이 됐고 계속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에 맞닥뜨렸던 최상병 특검과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은 그냥 특검으로 하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이 부분은 그 마약 수사를 상당히 좀 눌렀다는 것이거든요. 막 네. 그 국회에 와서 증언도 하고 그랬는데 구체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면 삼부토건도 이제 김건희 여사랑 굉장히 이 조 회장이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시절부터 삼부토건 회장 또 이제 서울법대 출신의 아주 성공한 기업인이다 보니까 뭐 골프를 쳤다 이런 그런 그 일정표가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삼부토건의 주가를 또 이렇게 상승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뭐 연결고리를 만든 거 아니면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보다는 좀 마이너한 이슈에는 상설 특검으로 가져가자 이런 투 트랙으로 가자는 게 이제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이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재보선 총력 유세 나선 여야 전망은입니다. 네, 재보궐선거 이제 10월 16일 벌써 다음 주 수요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 부산에서 단일 후보를 냈는데 야권이 여기에서 뭐 승계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후보 단일화를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야합이다. 이 금정구민들이 그런 후보를 뽑아줄 리 만무하다라고 네네. 했는데 부산 민심도 지금은 좀 요동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현역 의원도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좀 어려운 지역인 건 맞지만 네. 조국혁신당과 단일화를 기점으로 승리를 하자라는 이제 목표를 건 거고요. 이 지역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반대로 곡성에서 조국혁신당이 이기면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영광 뭐 곡성 군수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월세살이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조국 대표가? 사실은 사활을 걸고 있죠. 네네.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호남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하면 전국 정당으로 갈 수 없고 이 다음에 치러야 되는 지방선거, 총선, 대선 다 어려워지는 국면이에요. 어떤 지역 기반 전혀 없이 어떻게 비례로만
정치적 구심점을 삼겠습니까? 그래서 사활을 걸고 있어서 또 여기서는 금전과 다르게 굉장히 민주당과 날을 세우고 지금 이 지역은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되니까 또 이른바 올인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덜하긴 하지만 보수 진영이 처음으로 이제 단일화 후보를 냈는데 여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여기도 승부를 좀 가르기 어렵다, 전망하기 어렵다. 뭐 여러 여론조사 지표가 있긴 하지만 뭐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하고요. 보수는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에서 계속해서 후보 단일을 못해서 패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처음으로 맞습니다. 이번에 단일화를 해서 네. 이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1부에서는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와 이메일로도 사연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변호사한테 무료 법률 상담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